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신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이 신념. 여러분들은 신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이 신념이라는 게 합리성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사상이나 어떤 입장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 방식들은 그 사상이나 입장을 방어를 하려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내죠. 또 어떤 사람들의 신념은 본인의 그 기반을 두고 그 신념이 어떤 철학이나 입장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남자가 본인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그동안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 합리성의 소용돌이에서 끝까지 단련을 해내어서 마지막에 궁극의 합리의 합리를 거쳐서 마지막에 궁극에 도달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둘 중에 하나예요. 염세주의, 허무주의이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자기 긍정. 여러분들 이 철학자 니체 아시죠? 니체가 이 합리의 생각의 고리에 고리를 물어서 끝까지 그 정제돼 나온 그 입장이 뭐냐면 니체의 허무주의.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합리성을 끝까지 추구하다 정제되고 정제되어 나온 그 결과물이 무조건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형태의 신념, 즉 어떠한 사상이나 입장에 본인의 기반을 두고 그 신념을 갖고 있는 형태, 또 하나는 그 합리의 굴레에서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 허무주의로 수렴하는 신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합리성 속에서 계속 추구를 하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맞는 것인가, 내 인생에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인가를 합리적인 그 굴레에서 계속 찾아내다 마지막에 본인의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수렴하는 경우,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경우이고 저는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신념이야말로 부서지지 않는 강철과도 같은 신념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자기 긍정에 자기의 존재 긍정에 도달한 이 신념은 합리성과 멀어지지 않고 그 본인이 이곳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합리적인 굴레에서의 훈련된 생각들과 감정들이 본인을 긍정하는 그 상태를 굉장히 지지를 해주고 받쳐주는 그러한 기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본인 긍정, 자기 긍정 기반이 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생각과 그 의견들을 도출해내면 그때의 진정한 그 사람만의 고유의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죠. 카리스마라고 하죠. 이 신념이 어떠한 특정한 철학이나 사상에 기반을 둔 상황에서의 신념은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사상과 철학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고 물론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철학이 본인의 신념의 아이덴티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철학과 그 입장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본인의 신념과 아이덴티티가 계속 공격을 받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해서 계속 정신적인 데미지가 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다라기보다는 항상 그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 고리에서 완벽하게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그 안에서도 계속 염세주의 때문에 정신적 데미지가 쌓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 둘 다 남자의 궁극의 강함에 다가가기에는 좀 모자른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마지막 형태의 신념, 끊임없는 합리성의 그 굴레에서 본인만의 정제된 자기 긍정을 도출해낸 그러한 상태. 이런 식의 신념은 이 합리적인 그 생각과 그 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정제되었다라는 그 긴 경험 때문에 현명함과 근본적인 합리성이 같이 있으면서도 그 무조건적인 자기 긍정, 그 도출해낸 무조건적인 자기 긍정 덕분에 또 이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 사람의 그 긍정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무조건적인 어떤 신념, 강한 멘탈이 생기는 거예요. 좀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신념이 됐던 어떻게 도달을 하느냐? 이건 여러분 다시 한번 burden of performance로 오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남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본인에게 다가오는 인생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 안에서 그 합리성의 굴레가 이 굴레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인 의미의 굴레는 아니에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굴레라고 표현을 했는데 합리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추구를 하면서 이 과정이 끊임없이 본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합리성의 굴레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본인의 인생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서 burden of performance를 계속 극복해 나가다 보면은 그 안에 본인에 대한 믿음과 본인에 대한 자기 긍정이 쌓이면서 그것 자체가 그 남자의 하나의 강한 신념이 되는 거죠. 이 신념은 본인의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제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형태의 신념은 공격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긴 과정 중에 본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로 만들어진 자기 긍정의 신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박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관록이 쌓이면서 본인의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그 신념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이 강한 신념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점점 따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념과 리더십이죠. 제가 짧게 제가 인생에서 처음 겪었던 burden of performance가 뭐였는지 이 제 신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남자의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자라지 못한 기간이 너무 길어요. 특히 8살 이전까지는 어머니나 아버님, 제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저는 제 친척분들 맡겨져서 자라고 있었고 그 집에는 형님과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은 저와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이 났으며 근데 그 누님은 정신지체가 있는 분이었는데 좀 이 정신지체가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셔서 약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항상 표출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 집에 맡겨졌을 때에는 유학이었는데 그 누님이 어른들이 보지 않을 때마다 저를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머리를 쥐어뜯거나 싸대기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아직 잘 서지 못하는 애를 두 발로 쓰게 만들어서 가만히 세워놓는다던가 이렇게 아동학대를 제가 한 몇 년 동안 당했죠. 그게 바로 제가 처음 겪었던 burden of performance인데요. 왜 제가 이것을 burden of performance로 표현을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여기에서 구해주실 때 저희 어머니가 이 누님이 저를 그렇게 패는 것을 순간적으로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 굉장히 현대화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폭력이라는 것은 저희 어머니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그 장면을 보시자마자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저희 어머니가 달려가셔서 그 누님의 싸대기를 엄청 올려 붙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곳에 맡겨져서 자라는 경우에 제가 처음 겪었던 공포가 뭐였냐면 가만히 있어도 고통이 올 수 있다라는 느낌을 안고서 한 3, 4살을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던 시절에 저에게는 굉장히 멋진 father figure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에 또다시 맡겨졌던 친척분의 그 집에 그 큰 집이었는데 크다라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집에 그 같이 붙어있던 쌀집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쌀집이라는 게 진짜 옛날이거든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쌀을 그 쌀집에서 직접 정제되어 쌀 포대기에 들어간 쌀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면 그 쌀집에서 그 쌀을 오토바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 같죠? 보통 이제 제 외모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제 나이를 가늠을 잘 못합니다. 한국 분들도 그렇고, 동양인 분들, 외국 분들 다 제 나이를, 어쨌든 저는 이 쌀집을 경험했던 세대고, 그때 당시에 그 쌀집에 계셨던 쌀집 할아버님이 연세가 이제 60 중반이셨는데, 저랑 그러니까 6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였죠. 근데 이 제 처지를 딱하게도 생각하시고, 또 저를 굉장히 귀엽다라고 생각하신 그 쌀집 할아버지가 항상 저를 그 쌀집으로 데려오셔서 그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구경을 시켜주시고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그 쌀을 오토바이에 싣고선 배달을 할 때 저를 본인의 그 오토바이에 태우고선 배달을 종종 하시곤 하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네다섯이었는데 정말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 아이를 그때 당시에는 그 안전에 대한 이런 개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쌀집 할아버님이 저를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쌀을 배달을 하면서 쭉 저를 그게 저의 처음 오토바이 경험이었는데요. 웃기죠? 그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쌀을 배달을 하셨는데 그 쌀집 할아버님이 그 쌀을 드시고 나르셔야 되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그때가 정말 큰 등치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의 생각에는 정말 거인이었죠. 저를 그렇게 안고서 오토바이로 쌀을 배달을 하시고 배달하면서 들어가실 때는 저는 또 그 오토바이에 앉아서 놀고 있고 이런 식의 나날이 몇 년이 진행이 됐었는데 정말 그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그 father figure가 내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로 나를 보호를 하면서 그 쌀 배달을 하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치유가 굉장히 많이 됐던 거죠. 그 누님에게 당했던 상처가. 그분이 저에게 있어서 father figure라고 할 수 있다라면 father figure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쌀집 할아버님. 그분의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 자유로움과 그 안정감을 맛보면서 그분과 함께 오토바이를 2년을 같이 타고 다녔는데 그때 약간 남성성에 눈을 좀 뜬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너무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덤덤히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도 20대 초중반에는 그분 얘기를 하면은 얘기할 수도 없었죠. 마음에 묻어놓고 있던 분이었고 생각을 하면 항상 눈물이 자꾸 올라올 것 같은 그렇게 고마운 분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러한 따뜻함이 정말 소중한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저에게 father figure가 돼주셔서 저를 망가질 수도 있었던 저를 그렇게 보호를 해주신 거죠. 이게 father figure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안정감을 맛본 상태로 또 저는 그 지역을 떠나서 여러 친척분들의 집에 계속 맡겨지면서 자랐는데요. 항상 저는 제 근본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그 세상이 전부가 돼서 그 안에서 틀에 갇힌 상태로 자라게 되지만 저는 그러한 틀이 없이 바로 세상에 던져진 상태로 항상 성장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어린이의 눈으로 편견 없이 바라보면서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저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편견 없이 저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저만의 답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끊임없이 그렇게 투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제 성격의 형성과 그 다음에 신념이 단단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이후로도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때는 제가 쌀집 할아버님 때 옆에 같이 있던 때였는데 하루는 제가 쌀집 할아버님이 배달을 혼자 가셔서 그 주변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디서 돌이 탁탁 날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한 4명, 5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항상 혼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걔네들이 저에게 엄마, 아빠가 없는 애라고 놀리면서 돌을 던지는 거죠. 저는 실제로는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동네 아이들이 저를 놀리려고 돌을 그렇게 저에게 던진 거였어요. 돌을 이렇게 피하면서 저는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찼고 이 어린이들은 왜 나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저를 약자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분노, 처음 느껴봤던 분노인데요, 인생에서. 그 아이들을 쫓아갔는데 아이들이 퍼지면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 중에 제가 한 명을 딱 찍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갔는데 그 아이가 저도 알고 그때 그 아이도 아이죠. 4, 5살짜리 아이들인 거죠. 그 아이가 본인의 현관문을 열기 전에 제가 그놈 자식의 등덜미를 딱 잡아서 제가 정말로 그 분노를 모두 토해내면서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다른 아이들의 집 주소를 물어봐서 하나씩 다 쫓아가면서 전부 다 그 아이들을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그 일을 겪으면서 저에겐 또 burden of performance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또 생각을 했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나에게 잔인하게 구는 거지? 왜 아무도 나를 보호를 해주지 않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때 좀 강함에 대해서 또 굉장히 한 번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대하면 내 눈도 못 마주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엄마 아빠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괴롭히려고 했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하면서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때 제 나이가 4~5살이었는데. 아마 그때 또 쌀집 할아버님이 저의 father figure가 되어줬다라는 그 이미지 자체도 제가 저를 약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한 일들, 그 저를 아동학대를 했던 누님, 10살 이상이 차이 나는 누님과 그 공포를 제가 느끼면서 또 일어서려고 했던 저의 노력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에게 father figure가 되어주셨던 쌀집 할아버님, 저에게 또 처음 오토바이 경험을 시켜주셨던 쌀집 할아버님. 그때가 제 인생에서는 물리적으로 가장 쾌감을 느꼈던 남자로서 그 시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 신나고 저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분을 만났었다라는 게.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나이를 봤을 때. 그때 당시에 할아버님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제 뜻을 펼치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진 못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father figure가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father figure가 우리 세상에 존재한다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느끼고 자랐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father figure라는 말을 알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분이 저에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비록 2년이었지만 저에게 father figure가 되어주셔서 제가 아주 못된 길로 나가지 않는 마음의 작은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랐던 저는 한 번도 그냥 누가 저에게 주입하는 지식이나 저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comply라고 하죠. 수능을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셨는데 어느 정도로 폭력적이셨냐면 그냥 복도에서 아무 잘못 안 해도 갑자기 저쪽에서 막 달려오시다가 2단 합차기로 학생을 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하루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주번으로 청소를 시키셨는데 제가 그때 다른 짝과 함께 2명이서 그 청소를 하는 와중이었는데 제가 위층을 닦기로 하고 그 친구는 아래층을 닦기로 해서 저는 위층을 다 닦고 그 친구에게 이제 너가 아래층 다 마무리 짓고 나와라라고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그 친구는 그때 당시 야구 경기를 보느라고 제 말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갔죠. 근데 다음날 선생님이 오셔서 그 담당 선생님이 오셔서 왜 밑에 층을 청소를 하지 않았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얘기를 했죠. 나는 위층을 했고 그 다른 짝에게 아래층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아래층을 하기로 했던 친구가 발뺌을 하는 거죠. 자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자기가 했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가오를 챙기시려고 가오라 그러죠. 저를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본인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를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에 제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패시는 거죠. 한 2시간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아침 조회랑 첫 번째 시간까지 다 소비해가면서. 근데 저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진짜 잘못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진짜 뒤지게 맞고 걷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돼서 집으로 또 돌아갔던 기억이 나네요. 또 집이긴 해도 그때가 이제 또 친척네에 살던 때라 친척 댁에 갔지만 그렇게 맞은 저를 또 누구도 이렇게 막 신경을 써주시는 분들은 없었죠. 그때 당시 친척 어른분들이 뭐 본인의 바로 그런 직계 자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말 안 하고 사진만 찍어두고 혹시를 대비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선생님이 저에게 보복을 하면 이걸로 또 저도 그걸로 제 주장을 펼치려고 일단은 사진은 찍어놓고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어놓고 또 저는 그것을 언제 사용할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또 갖고 있었던 적이 있네요. 그렇게 저는 항상 저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항상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던 거죠. 제 20대도 결코 쉬운 시절은 아니었어요. 대학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명문대라고 하는 데를 나왔고 군도 저는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쉽지 않은 곳을 군대를 가게 되었고 또 리더십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끄는 또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도 또 미국으로 와서 도전들을 계속 해오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 과정 중에 저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상황과 저의 존재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의미들, 왜 그러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어느 시점에 제가 30 초중반을 넘어가는 그 시점으로부터 딱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아, 남자의 신념이라는 것은 제가 그때 책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실은 하루에 한 2권씩 읽었던 때도 있고요. 책도 많이 읽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잠을 진짜 많이 줄여가면서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호기심도 많고 쉽게 남에게 수능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항상 저는 경험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냈고 신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도 어느 분야에서는 정점을 찍는 순간까지도 제가 좀 가봤죠. 스포츠로 하면은 제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프로까지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뭐 지식적으로라고 하면 제가 뭐 여러분들께 이건 숨길 게 없겠네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그 분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에서 박사를 마쳤고 또 그 분야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업적들을 또 이뤘네요. 그렇게 저는 그 인생을 항상 시작을 하면은 제대로 끝까지 이 burden of performance를 이겨내는 방식으로 끝까지 밀고 들어왔고 한 번도 저는 잠깐 주저앉은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어떤 다른 의지에 의해서 꺾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제가 있는 자리까지 왔고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제가 초기에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다 이룬 상태이긴 하죠. 좀 그걸 생각했을 때 좀 그거에 비해서는 어린 나이기는 합니다. 제가 실은 지금 나이보다 한 10년 정도 더 뒤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좀 일찍 이뤘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과정 중에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 제 존재에 대한 긍정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도 크게 느껴보지 못했던 적이 많았고 성장기에도 그랬고요. 그 어느 누구도 제 존재에 대해서 물론 여성분들이 제 존재에 대해 긍정을 해준 건 있죠. 근데 그 긍정이라는 게 본인들이 저랑 있는 게 좋으니까 긍정을 했던 거지 어떤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랑 거리가 멀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긴 과정의 합리성의 굴레 안에서 계속 의심하고 따져보고 하나하나 전부 다 의미를 부여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하나하나 제 결론들을 도달해 가면서 결국에 도달한 종착점이 뭐였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긍정은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구나. 어떤 사상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다른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나 그 신으로부터 본인의 존재에 대한 긍정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것도 예를 들어 기독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분에서 본인에 대한 긍정이 나오죠. 종교로 따지면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이 합리성의 굴레에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오는 과정 중에 도달한 결론이 뭐였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긍정은 나로부터 나올 때 그 강함이 가장 강하고 신념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 이런 부분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존재를 긍정하는 그 입장 자체가 그 남자의 신념이구나.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맞는 게 아니라면은 철학이나 입장 같은 것들이 생기기 이전의 역사에서는 그 남자들은 전부 다 신념이 없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신념이 있는 남자들이 있었고 그 남자들은 나라를 만들어냈고 역사를 바꿔냈는데 종교나 철학 이런 부분들이 훨씬 있기 전 그 옛날 어떤 남자들은 알파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이끌며 본인의 신념으로 나라를 세우기도 했고 한 무리를 이끌고 다녔단 말이죠. 그때 그 남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해보고 왜? 어떻게? 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생각하고 답을 내면서 오다가 결국에 도달한 상태가 분명히 본인의 존재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알파 중에 알파. 어떤 사람들은 영웅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영웅이 아니더라도 한 무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알파가 돼서 분명히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끌어왔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남자의 신념이란 다른 사람의 철학이나 입장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본인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스토리 안에서 본인의 해답과 가치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본인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긍정이 도달하면 그게 바로 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신념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또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